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부동산 대책 또 땜질이다. 또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20번 이상 나왔지만 많은 경우에 뒤늦게 고치고 그런다는 거죠. 청와대 나흘 만에 보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실수요자 보호해야 한다.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금 부동산 대책, 집값 대책 나온 지 나흘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문제점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극단 치닫는 남북 삐라 갈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했죠.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이요. 대남 전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정부 대남 전단 살포 중단 촉구했습니다. 북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알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강행을 예고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조롱하는 사진까지 대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여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자진 사퇴로 몰아간다. 지금 여권 내에서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눈치도 없나 이런 얘기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이런 또 반응도 있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리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참석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취업 원서 써보기도 전에 실업급여 신청서 쓰는 20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도 잘릴 판이다. 20대 구직급여 신청 1년 새 38%. 20대면은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턴 내지 무슨 계약직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제대로 취업 원서 써보기도 전에 아르바이트 자리, 인턴 자리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서 쓰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20대의 고통과 고민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원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6월 22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담배꽁초 모독입니다. 북한이 남쪽에다 뿌릴 전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신문에 그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전단 그 위에 담배꽁초가 잔뜩 쌓여 있는 사진. 이걸 공개했습니다. 담배꽁초 모독 이런 키워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다 가져가라. 지금 충청도 사찰에 머물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원회 여당이 다 가져가라 위원장 자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눈치 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요. 누가 누굴 규제하는가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집값 대책에 대해서 과연 그 대책을 마련하신 분들은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여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과 관련된 그리고 대남 전단과 관련된 얘기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돈 없는 북한, 문 대통령 얼굴 대남 전단에 담배꽁초 뿌려 공개했습니다. 여기 좀 사진 좀 봐주세요. 이게 노동신문에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북한 주민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죠. 이거 돈 아닙니다. 지금 뭐 사이즈는 딱 돈 크기인데 가만히 보시면 삐라입니다. 이른바 삐라, 대남 전단. 그리고 여기에 되면 우리 당국,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들이 막 실려 있는 삐라입니다. 이거를 뿌리겠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세요.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는데 이런 사진도 공개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컵을 들고 마시는 모습인데 여기 글씨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다 잡수셨네. 북남 합의서까지. 이렇게 돼 있는 전단인데 여기에 담배꽁초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죠. 굳이요. 이런 사진과 같이 옆에 사진이 공개됐는데 뭔가 이게 흐름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깨끗하게 나온 사진이고 뭔가 준비하고 뭔가 하고 있는 일하는 모습인데 이런 사진 공개한 거는 이거 보라고 공개한 거죠. 북한 내부의 주민들도 보라고 하고 우리 쪽도 보라고 이게 공개한 사진일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북한 똑같이 당해보라. 살포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고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다음 뭐 촉구한다고 중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 분위기가요. 북한 계획 변경 의사 전혀 없다. 남북 관계 이렇게 되면요. 감정선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청와대 맞대응 자제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북단체는요. 탈북 단체는 25일 대북 전단 살포한다. 이 예정돼 있었죠. 근데 그대로 하겠다는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 한 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알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있죠? 이런 전단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노동신문 대남전단 살포 준비 기사와 사진들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꽁초를 뿌리며 다 잡수셨네. 합의서까지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 병력 계속 투입. 이러면서 우리 군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어요. 남은 찍소리 말고 소굴에 박혀 있어라.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아직 살포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거는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요. 예, 서로의 감정을 건드려서 최대한 긴장 국면을 좀 끌어올리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남쪽이나 북쪽이 이 전단이라는 그러니까 본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감정에 서로 이 골이 깊어져야 될 건가? 사실 북한이 한 태도를 보면 연락사무소, 남북 연락사무소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폭파해 버렸고요. 기사에 조금 있습니다만 군병력 뺐던 곳에 다시 군병력을 집어넣고 있고 이건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위반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군사 합의를 깨겠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양측이 뭔가 지금 만나서 풀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전단 문제가 그런 접점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전단이라는 건 과거에는 양쪽의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서로 간의 체제 우위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또 마땅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들은 얼마나 열악하게 사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할 채널이 없었을 때 뭐 그럴 때는 유효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고 또 우리 남쪽 주민들에게 북한이 저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저렇게까지 보낼 경우에 오히려 북한 체제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반감만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선전 뭐 이런 게 되나요? 오히려 다 조롱하는 것만 잔뜩 실려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고 그냥
웃거나 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핵심은 양쪽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이쪽 정부와 저쪽 정부, 예. 전단을 날리는 주체가 정부 대 정부였잖아요. 그들이 또는 지원을 하는 예. 산하단체거나.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남쪽에서는 민간단체, 탈북자들 중심으로 하는 단체고 이걸 또 정부가 말리고 있는 형국이고 예. 북한은 통전부 소속에서 예. 직접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엔 이 소모전은 전단을 서로 날리는 소모전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예. 자제하고 예. 그만두는 게 결국은 해답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목적 내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요, 그냥 상대방에 대한 조롱, 비난, 뭐 이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또 굉장히 감정을 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조대진 변호사. 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이 여러 장인데 그중에서 이제 전단을 준비한 사진, 이런 사진도 있어요. 이런 사진은 뭐 그냥 준비하나 보다 하는데 앞서서 봤던 담배꽁초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일단은 북한이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격앙되어 있는 감정들도 조금 표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북한도 이해해보자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든 좀 이해해보고 뭔가 좀 잘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북한의 입장도 좀 북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예. 미국이 조금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 정도까지 나온 상태에 있어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이제 모욕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난의 화살이 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지층 가운데서도 예. 이제는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처럼 지금 예. 느껴지는 정도로 그런 변화가 좀 상당하게 표면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인철 표지부. 그럼 역효과 아닙니까? 이거로 그나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갈려 있잖아요. 시각이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많은 분들은 그래도 북한 대북 정책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윤경호 예. 선배님도 말씀하셨듯 이거는 소모전이다. 우리에게 삐라를 뿌리는 것은 예. 우리 상부장님도 설명한 것처럼 역효과가 더 많은 것이다. 역효과가 더 많이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삐라를 또 뿌리게 되는 빌미를 또 제공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효과고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북한이 왜 이럴까 하는 것은 목표가 명확한 것이죠. 뭡니까? 이러한 역효과와 소모전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예. 북한이 자신의 주민들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른바 북한도 북한 내부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정착 이론 중에 청중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청중들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청중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청중들이 내쫓죠. 예. 지도자를. 예. 우리 정부도 많이 그런 공경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청중 비용 이론이 없었습니다. 오. 특히 북한은 더 그랬습니다. 수령한테 누가 덤비겠습니까? 예. 하지만 수령에게 덤빌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 경제적으로 돈과 식량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예. 북한 주민들도 이제 덤비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예.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것이고 예. 삐라를 만들면서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어내면서 예.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고도의 선전선동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이제 예. 국민들을 의식하고 눈치 예. 보지 않을 수 없다. 예. 결국 북한에도 이제 청중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그렇다면 북한도 앞으로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일 것이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저는 새로운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삐라, 그리고 삐라 준비한 사진을 뿌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뭔가를 달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단순히 대남 전단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이상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북 핵공격 위협에 미국 핵 공중지휘기 훈련 전격 공개했다. 지금 뭐 위에서 사진들도 좀 있는데 밑에 내용 보면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주로 북한 대사관
전쟁 땐 미국은 종말이다. 협박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전략사령부 심판의 날 항공기 훈련 이런 것도 이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레드라인 넘지 말라는 대북 경고다. 자, 이 부분이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주로 북한 대사관 전쟁 때 미국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DMZ에 뭔가 계속 병력을 투입하고 있죠. 조대원 정치평론가. 뭐 군 경험 있으시니까 이게 뭐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북한이 연일 쏟아놓는 그 험한 말에 비하면 예. 요즘 하는 것들이 예. 예상보다는 훨씬 북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뱉어놓은 들었습니다. 그 말에 비해서 실제 행동하는 그렇죠. 걸 보면은 딱히 뭐가 없는 것 같다. 사실 오. 우리가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 폭격할 예. 때 북한이 우리가 치겠다. 예. 까불면 거기다가 포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게 아니라 예. 급작스럽게 오랜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사실 전략적으로 힘이 약한 쪽에서 힘이 강한 쪽을 칠 때는 그 힘으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습인데 예. 북한이 그동안 도발했던 건 대부분 기습적으로 일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것도 그 장면을 보면 참 우리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기껏 한다는 게 저는 자해라고 봤던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 조폭도 예를 들면 상대를 때리는 게 겁이 나는 거지 예. 본인 몸에다가 칼을 꺾거나 이렇게 험하게 행동하면 이게 보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행동. 그렇죠. 결국 자기 땅에 있는 자기 건물을 폭파한 거지 남쪽에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해서 침범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게 우리가 돈 들여서 진 거잖아요. 그래도. 돈 들여 지어도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도 남한 영토에다가 예를 들면 포탄 한 발이라도 총알 한 발이라도 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북한이 한 행동을 보면 북한 땅을 벗어나진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삐라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예. 무력으로 도발할 줄 알았는데 삐라를 보여주고 공영 매체를 통해서 예. 그리고 대통령 얼굴이 나오는데 담배꽁초를 끄고 하는 게 예.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남쪽 영토에 대한 예. 도발은 이미 써먹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예. 다시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사일을 쏴도 남한이나 미국이나 예. 이렇게 이 비난 성명은 내지만 그 사회가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이미 봤기 때문에 예. 북한도 지금 상황은 되게 깝깝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북한이 한 열흘 정도 말폭탄이 엄청났죠. 그리고는 실제 행동은 연락사무소, 개성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요. 그리고 대북전단이 그 다음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청와대가 그동안 굉장히 참다 한번 분노를 표출했죠.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사지분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 또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나온 게 대남 전단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북한이 어떤 그 이상의 행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데 일단 조대진 평론가께서는 그 이상 없는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전망을 좀 해 주셨습니다. 볼턴 회고록이 나왔는데요. 미국도 발칵했지만요.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뒤늦게 알려진 거죠. 일단 한 사람의 회고록이기 때문에요.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주장만 나왔더라도 이런 어떤 회고록의 기록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문 대통령 판문점 동행 수차례 거절했다. 김정은도 원치 않았다. 판문점 회담 지난해 6월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뒤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턴이 폭로한 판문점 회동. 폭로라 그러니까 무슨 엄청나게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뒷이야기를 한 거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럼프 판문점 회담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큰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됐는데 한미 대통령 DMZ 방문은 처음입니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몇 차례 나타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겠다라고 했답니다.
남북미 3자 회동 집요하게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중재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제 배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 혼자 가면 안 될까? 뭐 같이 동행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사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한 거예요. 또 내용이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트럼프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김해 비행기로 북한에 바래다 주겠다 제안. 이것도 참 독특한 제안입니다. 바래다 주겠다. 왜냐하면 이 하노이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래다 주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속성장 그걸 받을 리가 없을지 알았을 텐데 이런 걸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즉흥적인 뭔가가 또 당시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벌써 1년이 훌쩍 지났군요. 당시의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분리선을 넘어서 우리 땅을 밟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밤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용단의 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this is my honor. I didn't really expect it.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up Chairman Kim. And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So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quick notice, and I want to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참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요. 상당 부분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 김영철, 지금 노동당 부위원장, 과거엔 통전부장 이렇게 돼 있죠. 김영철 친서 차에 두고 내렸다가 혼비백산. 이 무슨 소릴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럼 2018년입니다. 당시에 그에 앞서서 김영철 미국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했는데 백악관에 도착했는데 친서를 안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건물 안으로. 그 뒤늦게 그걸 알고 혼비백산했다는 겁니다. 차에 뒀대요. 백악관 입장 뒤 아차 통역이 뛰어가서 간신히 찾아왔다. 뭐 이런 내용까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거 회고록에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이런 내용까지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윤경호 의원님. 앞서서 본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판문점 3자 회담. 물론 3자 회담 표현했는데 알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고록 내용이라면 2자 회담으로 치르고 싶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관철을 시켰다는 내용인데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볼턴의 회고록을 아직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몇몇 언론이 보도한 바를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당시에 판문점에서의 3자 회동 전후의 상황에 예. 굉장히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고 참모들이 오히려 뜯어 말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저 사진의 표정에 잘 나옵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절실했겠죠. 우리 한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는 거고 예.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이번 기회에 정착이 될 수 있다라는 예. 기대를 가졌을 거고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것도 제안을 했을 거고 예. 그러나 지금 볼턴은 그런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사실 모두에게 다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예. 거잖아요.
저는 이 볼턴의 회고록과 관련된 최근의 상황이 예. 참 미국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미국스럽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어디까지나 이건 상업적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존 볼턴의 위치가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면 예. 백악관의 대통령 참모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존 볼턴이 지금 물러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본인이 직무상 알았던 기밀과 뭐 여러 가지를 저렇게 거침없이 예. 다 까버리는 거. 그리고 까면서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회고록을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가 기각당했거든요. 예.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생긴 수익, 그다음에 예.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고소 고발도 지금 하겠다라고 기밀 유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미국에서. 나중에 봐야겠죠. 예. 외교 기밀이라는 건 길게는 30년까지도 예.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예. 미국의 자리에 따라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본인이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1년 또는 2년 동안에는 현직에 있을 때 관여됐던 일에 대해서는 예. 방송에 나와서 언급도 못하도록 돼 있고요. 예. 이렇게 책으로 써서 대중들에게 공표하는 것도 제한 기간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예. 볼턴의 경우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있어도 오히려 개의치 않고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아주 이 미국 대선 전에 예.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미국적인 상황이다. 예. 결론적으로는 저는 볼턴의 예. 주장이 예. 상당 부분 부풀려지거나 본인의 관점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와 관련된 사안이 많을 텐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무작정 볼턴의 주장이 나왔다고 예. 해서 이랬구나. 이건 예. 누가 잘못했구나. 이건 정말 부적절했구나.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조금 중심을 잡고 예.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은 그 저자의 생각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방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쓴 회고록이 보면 막 배치가 되는 상황이 많아 책 두 권이 다르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분명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던 평론가. 아무튼 이 회고록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황, 당시에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은? 저는 저걸 보면서 이제 예. 볼턴의 회고록이 법적 도의적으로 이 시점에 나오는 게 뭐 옳은지 아닌지 예. 뭐 이거를 지금 그 다른 나라 사람인 예. 저희 쪽에서 이제 예. 판단하는 거는 뭐 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 읽어보면 예. 어쨌든 없는 사실을 쓰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뭐 개인적인 견해가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상은 높지만 우리 그 정부가 통일에 예. 대한 열정과 이상은 높지만 참 순진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순수성은 제가 또 인정을 하지만 그 테크닉과 세기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 장면을 이제 화면에 나오는 장면을 예. 우리가 TV를 통해 처음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두 정상 사이에서 우리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예. 큰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예. 애를 쓰고 있고 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북 평화 정착이라든가 통일에 많은 그 효과를 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돌아온 건 어쨌든 남북 연락 사무소 200억짜리 폭파 쇼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 미국한테도 지금 저 외면당하면서 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북 간에 미사일 쏘고 대치하면 트럼프가 얘기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그 주둔비 50억 불 받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결국은 각자 양쪽은 각자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순수하게 순진하게 생각했는 거 아닌가. 너무 순수하게 나왔다. 우리만. 그렇죠. 각국마다. 그래서 우리의 국력의 한계 이런 것도 좀 느끼고 또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가 정권은 결과로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결과는 국민들이 봤을 때 실망스럽고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뼈아프게 느끼고 이런 볼턴 자서전 내용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 책이 미국에서 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도 번역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책.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내용.
워낙 책이 570쪽 분량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 분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내용이 다시 한번 또 소개가 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인물 뒤에는 이야기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금 충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 머물고 있죠. 칩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호영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이번 주 복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지난 토요일이죠. 2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뭐 설득도 좀 하고 설명도 좀 하고 이거죠.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국회 돌아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상임위원장 얘기도 좀 했다고 합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법주사 찾아간 김종인 설득에 일주일 만에 여의도 복귀 발표. 그러니까 이제 옵니다. 자, 민주당과 당분간 협상 없다. 그러니까 협상이 없다라는 게 위에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미래통합당 불참했죠. 단독이 아니라 다른 야당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갖고 6개 상임위원장이 거기엔 법사위원장도 포함되죠. 일단 이걸 통과시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18개. 자, 그러니까 이제 협상 없으니까 아마 그 뜻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주 국회 정상화 여부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호영 이번 주 복귀 상임위는 다 가져가라. 이제 공은 여당으로 갔습니다. 상임위 다 가져가라 하니까 여당 쪽에서 뭔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습니다. 여당의 무한 책임 안기고 원내에서 대여 투쟁 강화를 예고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최대한 협상한다. 이런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잘됐다. 상임위원장 자리 다 맡자. 다 맡아서 책임지자.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리산에 가서 주 대표님을 뵙고 왔습니다. 우리 5명 의원들은 원내대표님께 지금 원구성에서 우리 원내대표님의 책임이 없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셔서 앞으로의 대여투쟁, 원내투쟁을 이끌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대표님께서도 초선들의 어떤 충정이나 마음을 잘 알고 깊이 생각을 해서 조만간 그런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했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복귀하시죠 했는데 중요한 거는 18개 상임위, 지금 이미 6개가 결정되는데 나머지도 다 여당에서 상임위원장 맡아라. 이렇게 공을 던진 거예요. 그럼 여당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반응일까? 그리고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두 분 패널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여당 반응이 무엇일까? 또는 무엇이어야 할까?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전부 다 상임위원장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다 받아서?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이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선거 결과로 참패로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원 구성에 관련돼서도 지금 21대 구성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국민의 그 민심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언제까지 삐져 있는 상태에 응석 받아줄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생활도 어렵고 코로나로 예.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법안들도 많은데 계속 삐져 있는 상태를 달래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국민들이 이제는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야당 측이 지금 전부 다 협의를 거부를 한다면 이참에 국민들의 선거에 관련된 결과를 반영하듯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지고 와서 예. 책임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그럼 실제 민주당이 다 받을 거로 보세요? 아니면 여지를 남기고 그래도 몇 자리는 가져가지 이거 왜 이래 또 이런 반응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다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지는 현실적으로는. 않고 이제 간사 운영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예. 몇 자리는 못 이기는 척 들어오도록 그렇게 여지는 남겨둘 것 같긴 하지만 예. 지금 생각으로는 전부 다 받아서 책임 있는 그 태도를 보여줘 버리는 예.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나. 그러니까 조대진 그런 생각이 변호사는 듭니다. 이참에 다 받아서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게 낫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몇 자리 남겨놓고 간사 체제를 운영하다가 위원장들 비워놓고 그리고 통합당보가 이 자리는 위원장을 맡지 이렇게 아마 설득을 좀 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야 한다와 이렇게 전망한다.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조대진 변호사님 저 여권 내부 기류를 잘 아시니까 그 여권 내부의 기류를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습니다.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영 원내대표의 예. 의도도 바로 그거죠. 욕심꾸러기 놀부를 만들어 놓아보자는 거죠. 여당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데 놀부가 흥부 재산을 다 가져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난리일 텐데 그 굴레를 과연 여당이 뒤집어쓸 수 있겠다는 것이죠. 국회란 곳이 회의한 곳인데 예. 혼자서 회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둘이 모여서 회의하고 셋이 모여서 회의하고 예. 300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국회인데 예. 저렇게 되면은 혼자 하는 건데 혼자 하는 것은 나중에 찾아올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예. 거죠. 그리고 18개를 다 가져간다는 것이요. 예.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계 효용 최가임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다 먹는다고 효용이 극대화됩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그게 효용이 더 올라갈 수 없고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겁니다. 예. 배가 부른데 밥 한 공기 더 먹으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한계 효용 가장 가득 찬 자리가 몇 개예요, 그러면? 11대 7 정도가 자신들의 가정 11대 7. 좋았던 거죠. 11개까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18대 0을 막상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조대진 변호사님 실제 기류가 다 받기는 부담스럽다고 한 얘기처럼 실제로 여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조대진 변호사나 최영철 편집위원 말 종합해본 한 7개 자리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만 위원장을 또 추가하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7자리라도 좀 가져가라고 조금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다툼이. 근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특정 정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상임위원장 자리가? 첫 번째 의원 개인의 예. 그 측면에서 볼 때요. 예. 3선 의원 정도 돼서 상임위원장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3선으로서 상임위원장 하나 한번 해봐야 한다는 되는데. 것은 그렇습니다. 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명예 높을 수 예. 있는 것이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을 한 명 키운다는 입장에서 상임위원장 경험을 한번 시켜준다는 이른바 것은 거기가 굉장히 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짜리다 이거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입장에서도 예. 상임위원장이 간사보다는 솔직히 힘이 더 있습니다. 간사들을 좀 다독이고 지휘 통솔을 해서 그 상임위가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는 목표도 좀 제시하고 그리고 위원장의 입김에 대해서 간사가 예. 좀 수긍을 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가 생각보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너무 쉽게 볼 자리는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도 전부 다 가져가라고 한 결단은 매우 아픈 결단이다. 힘든 결단이다. 예. 국민들이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회에서 모습 보면요. 각 위원회마다 간사가 있어요. 여당 간사, 야당 간사. 간사들끼리 되게 합의를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간사가 합의를 해도 상임위원장이요. 그 회의장에서 쥐봉 두들기지 않으면 회의가 시작이 안 되고요. 상임위원장이 또 하다가 쥐봉 두들기고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아마 권한이 좀 막강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자, 조대원 평론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 또는 노림수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 그 통합당 내에서 되게 온건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자고 예. 그리고 이분이 5선 의원을 하면서 이분은 무엇보다도 이제 의회주의자인데 예. 현재 그 여당이 180석을 가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의회 정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망각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지적해 주려는 것 같고 예. 사실은 여당에서 이제 그 뭐 어쨌든 180석을 가지다 보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떻고 그리고 안 되면 또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입법부는 원래 그 삼권 분립의 취지에서 사법부가 아니거든요.
사법부는 무슨 결정을 할 때 법전을 내놓고 이게 맞냐 안 맞냐 넣어가지고 예. 결정을 하지만 의회는 가장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존에 있는 법도 이 바꾸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예, 그래서 예. 사실 국민들도 180석 만들어줬다고 해서 당신들 혼자 18개 상임위 다 먹고 하고 싶은 데 다 해라.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게 추경 빨리 처리해달라. 추경 이번에 안 하면 어려워진다 얘기하는데 사실 민주당 혼자서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가지고 예. 추경을 통과시키면 돼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결국은 자기들은 좋은 걸 다 하려고 하면서 예. 책임은 야당과 나누려고 좋은 자리를 할 때는 우리가 180석 가졌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이게 민심이라 얘기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야당 당신들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책임 전가하려는 이중 플레이를 하니까 예. 조호영 의원이 이 부분을 이제는 국회에 들어가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게 되면 예. 안 그래도 여당이 야 너희들 노른자 위 7자리 가지려고 결국 그동안 법사위를 가지고 목리부린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니 예. 조영 원내대표는 그걸 다 주고 이제는 의정활동으로 승부수하면서 승부수를 던지면서 결국 시간이 가면 결국 국민들이 180석을 가지고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어떻게 그 정부 여당이 독선에 빠지고 오만에 빠져서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져나온지를 실제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래 순한 스타일인데 이렇게까지 화내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별명일까요? 뭐 다른 이름이 유발승이라고 있습니다. 유발승.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은 스님과 같았다. 그러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만큼 뭔가를 좀 순하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 뭐 이렇게 좀 표현도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왔습니다. 일면 기사 소개 때 잠시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기사.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지시 수용, 갈등 숨고르기다. 그렇습니다. 한명숙 사건. 이른바 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나 뭐 이런 위증에 대한 무슨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증언 강요 조사 놓고 장관,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국회에서 총장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하겠다. 왜 이거를 인권위에서 하는가? 인권 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감찰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휘권 발동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찰부와 자료 공유하라. 그러니까 인권감독관과도 감독관이 뭔가를 하고 있지만 역시 감찰부에서도 이걸 진행을 시켜라. 동시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시 수용, 갈등 숨고르기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오늘 또 주목되는 자리가 있죠. 추윤 오늘 청와대 반부패 협의회에 회동합니다. 참석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두 인물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또 혹시나 한쪽 인물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로 좀 남아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흔들기 본격화에 야당, 검찰마저 어용으로 만드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주에 뭐 법무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충돌 얘기 참 많이 전해졌죠. 그러자 공개 사퇴 압박들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꼼수배당 자신도 부끄러울 것이다. 빨리 거취 정하라. 총선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눈치도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의 광대극이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이거 당론 아니에요. 이렇게 선 긋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은 난 그만두겠어요. 왜 그만을? 아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사법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그래도 총장의 임기는 2년인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임기 상황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라는 물러가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취임한 지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당시에 취임 당시에는 사실은 여권에서 이런 인물이 세상에 없다. 뭐 이런 취지의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이 한 1년여 시간 흐르면서 완전히 평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러날까요? 과거에 보면 이런 압박에서 검찰총장이 물러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적정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에 예. 따라서 다르겠죠. 이를테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뭐 윤석열 총장의 가족이라든지 예. 뭐 이런 데서 생기는 뭐 몇 가지 잡음 때문에 총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도덕적으로 또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서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위기상으로 알아서 물러나야 된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하면 역풍을 맞죠. 예.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지금의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면 윤석열 총장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막연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그야말로 막연한 얘기에 불과했던 거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에게 당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알아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역풍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조금만 시계를 돌려서 따져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 일어났던 여러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얘기했어요. 왜 검찰 개혁을 얘기했는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개인 때문인지 예. 아니면 지금 검찰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검찰 권력이 행사되는 게 정말 과도하고 예. 이를테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문회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어떤 날 근거가 명확했는지 모르지만 기소를 강행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보니 예. 좀 부족했던 면이 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려졌던 결정에 대한 예. 책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 수사 과정에서 빚어졌던 예. 무슨 월권 또는 예. 함정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있었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그런 과도한 권한이 제대로 행사가 됐는지를 따져보자는 차원에서는 예. 저는 감찰분지, 인권분지 이런 예. 게 뭐가 중요한가 싶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건 자체적으로든 또는 외부에서든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 밝혀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예. 마련했습니다라고 해야죠. 그게 검찰 개혁인 거죠. 단순히 윤석열 총장이라는 개인을 예. 물러나게 하느냐 마느냐 예. 가지고 싸우는 건 이건 본질을 또 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러나야 될 엄격한 사유에 예. 해당되지 않는 한은 예. 아마 본인 물러나지 않을 거고 예. 그걸 어거지로 분위기상으로 밀어내서는 또 안 될 걸로 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죠. 근데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권 내 분위기가 있고요. 지금 표면상으로 보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그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인권부에서 해야 되는가 감찰부에서 하는가 이런 정도로 보여요. 그러나 단순히 그 정도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거나 싸움이 심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지난해 조국 정국 당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검찰 수사 그리고 그 후에 그 연장선에 이어졌고요. 총선이 지났고 최근에 한명수 사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권과 검찰의 골이 아주 깊어진 상황에서 이 내용이 나왔죠. 수영철 편집위원. 네. 오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회의가 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지금 무엇일까요? 작년 11월에도 반부패 협의회를 했었고 예.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다시 하는 거죠. 그때도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예. 악수를 아주 좀 낮은 자세로 했던 것이 화제가 됐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단 있는 검사, 강단 있는 검사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임명을 했었죠. 그래서 임명장을 줄 때도 우리 윤석열 총장 하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말씀도 하셨고 그만큼 신뢰를 많이 심어주셨는데 예. 그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예. 조금 수사를 과하게 했다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만큼 좀 공평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좀 심하게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더구나 민정수석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은 좀 가졌었던 것 조국 같아요. 전 장관은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불만 내지 섭섭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 거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걸로 봐서는 예. 그래도 수사는 열심히 하니까 예. 그래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자리에 두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또 말이 나오는 것은 예. 대통령께서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각별하신 분이죠. 과거서부터 굉장히 어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예. 청와대 기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청와대 기류도 조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왜 예. 검찰이 저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이러한 기류를 여당 의원들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금 개인적으로 예. 수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 윤석열 총장의 결정적인 과오, 결정적인 법적인 어떤 그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 예. 한 윤석열 총장이 저런 행동을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한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기는 지켜줘야 된다. 만약 임기를 지켜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지금 정권 말기인데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실 때 항상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셔야지 개인적인 판단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 예. 여기에 의존한다면 차후에 임기 후에 후회할 날이 예. 있다. 저는 이분만큼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존중해주는 다음 달에 경찰총장도 예. 지금 임기를 마치고 나갑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수 예. 있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뭔가 발언할 거고 소개가 될 거예요. 그 회의에서요. 바부패 협의회 회의에서. 그러면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자꾸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잘 처리해서 검찰개혁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당부의 말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법무장관 쪽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오늘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올지요. 세 번째 인물은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제목으로 달려 있어요. 이재명 집 근처에서 대북 전단 살포한다. 막으면 가스통 폭파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어떤 단체 내지는 개인 뭐 단체에서 이런 주장이 좀 나온 거예요. 보수 단체 회원이 SNS에 협박 글, 경찰, 자택 청사 등 비상 경기에 나왔습니다. 이런 좀 협박이니까 이거는. 그러다 이재명 지사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북 정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지사직 박탈이냐 무죄냐. 이재명 정치생명 대법원 결정에 달려있다.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 원. 확정된다면 대권 도전 불가능하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리고 앞서서는 대북 전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 이게 같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조대진 변호사.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북한 문제, 특히 이제 대북 전단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뭔가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대권 그 예. 행보를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있긴 한데요. 예. 뭐 그것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캐릭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본인들이 법 질서에 관련돼서 도전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단한다는 얘기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전에 코로나19 상황과 관해서 몇 차례 보여줬어요. 그런 네네, 모습을. 그럼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하면 실행력, 이재명 하면 법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징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캐릭터화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부가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의식에서 머뭇거리는 걸 이재명 지사가 먼저 그냥 이렇게 확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것일 예. 수도 있고요. 뭐 이슈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도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뭐 이렇게 어쨌든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쪽 저쪽에 눈치 보면서 뭐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캐릭터. 개인 캐릭터에 관련돼서 나온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조대원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분 하신 말씀 보니까 뭐 푼돈, 예. 분탕질, 입에서 나온 대로 찍찍, 예. 상대가 날뛴다고 같이 날뛰면 뭐 만약 방송에서 우리가 예. 패널들이 이런 단어들을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썼다면 다 계속 이게 부자 옵니다. 그렇게 예, 되면요. 아마 예. 이 방송을 모니터하는 이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예. 매번 또 성명서 내고 방송에 자르라고 얘기하고 압력을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 내용을 떠나서 이런 걸 지켜보면 참 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고 이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강력한 캐릭터 속에서도 이런 그 강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도 지금 도지사까지 가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잠룡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 스스로도 또 자타가 전부 다 대통령이 앞으로 언젠간 도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런 표현들은 좀 순화시켜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이제 1332만이에요. 5월 기준으로. 예. 이 서울보다도 훨씬 큰 지역이고 작은 나라 하나와 같은 곳인데 예. 지금 이 경기도지사가 이 대북 전단 문제까지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연일 언론에 나와서 예. 행정명령 발동하고 그다음에 사법경찰입니까? 동원하고 자기가 직접 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게 할 일인가? 예. 이분이 이렇게 한 게 과연 예. 기존에 있는 과거에 그 어느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대법원 그 결정이 남겨져 있다 보니 예. 이분이 어쨌든 자기가 그 이 강한 분도 야 내가 만약 결정이 잘못 나면 나는 이제 인생 끝난다. 심지어 그 30매덕 그 돈도 예. 선거 자금 보전받은 것도 내놔야 되고 예. 이렇게 막 읍소하실 정도로 상황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정부가 청와대가 사법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시기 위해서 예. 사법부 결정을 좋게 받기 위해서 예.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오해도 예.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지금 액션이 좀 과하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는 이건 개인 캐릭터의 관점으로 보자. 조대진 평론가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 정도 주제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대남 전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북은 그쪽의 내치를 위해 우리나라를 인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서 2가지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은 떼쓰는 애 같다. 안준이 떼쓰는 듯 이렇게 진단했고요. 볼턴 책이 다 100% 맞는 건 아닐 듯. 살도 붙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글을 썼을 텐데 그대로 믿지 말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관련된 댓글도 있습니다. 협치를 해야죠. 이렇게 짧게 쓰셨는데 굉장히 힘이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요. 야당은 욕심 그만 부리고 국민의 뜻대로 국회에 와서 빨리 일하라.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 일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댓글 올려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부동산 대책, 집값 대책. 며칠 전에 정부가 내놨는데요. 그 이후에 여론과 시장의 반응이 계속 잡히고 있는데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다주택 공무원이 투기꾼, 현금 부자만 배부른 정책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주장. 위에 보면 위에 작은 제목으로 돼 있죠. 주거 사다리 깨진 무주택 젊은 층의 분노. 6.17 대책이 쏘아올린 불공평 논란이다.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려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누가 누굴 규제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빗발, 무인도인 실미도 규제로 먹고, 쥐값 뛰는 잠실, 뭐 어떤 지역은 빠졌고, 규제 지역 형평성 논란도 있다. 자, 지금 이 공무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주택 공무원 얘기가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살 집 한 채만 빼고 다 팔라 했죠. 이거 청와대에서 나오고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정도를 들여다보니까요. 다 주택자가 3명 가운데 1명꼴로 나온답니다. 250명 정도 됩니다. 3명 중에 1명이 다 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시민단체가 또 들여다봤어요. 서울시 구청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들만의 계획이 있었을 뿐 이번 생 내 집 마련은 망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윤경호 의원님. 예,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률적인 규제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수원이나 용인처럼 전반적으로 모두 오르는 곳은 전체를 통틀어서 규제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인천을 덥석하다 보니까 예. 저렇게 무인도인 실미도가 예. 그냥 들어갔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황당하다. 뭐 예. 그래서 뭐 패러디한 영화 속의 장면을 예. 패러디한 항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잠실을 포함해서 강남,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 설정을 했는데 예. 행정구역상 잠실 파크리오라는 곳이 신천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선 현장에 가서 개별 사안의 개별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뭐 좀 심한 얘기입니다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률적으로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예. 조금 뒤집어 보면요. 예. 이번 대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출을 조인 거예요. 예. 대출 규제입니다. 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경우에 흔히 말해서 갭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의 자금만을 가지고 예. 대출을 왕창 받아서 예. 거기서 생기는 차액 겨냥해서 집이 있는 사람이 이게 투기적인 수요 이걸 막겠다는 거죠.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기에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 한 채 가지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예. 근데 본이 저렇게 이미 공직자들 보니 공직자들이든 아니면 뭐 선출직이든 당신들은 이렇게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항변, 전 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마치 투기꾼의 반열에 같이 들어있는 거다. 그렇게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택 정책이라는 건 예. 규제를 위한 정책 뭐 필요하겠죠. 대출 조이면 예. 분명히 오므라드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공급을 동시에 같이 늘려주는 게 결국 시장의 원리에 맞는 거다. 대출을 조이는 거 필요하지만 예. 그와 함께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같이 내놓는 게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조이기만 하는 걸로 비춰지니까 이렇게 실수요자들의 항변이 당연히 나오는 거다. 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줄이면 사실 못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대안을 줘야 되는 거다. 다른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공급의 측면 항상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자 정부가 좀 얘기를 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불만 쏟아지자 실수요자 구제 나섰다. 재건축 2년 거주 예외 둘 듯하다. 정부가 이 대책에 대해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아직은 뭐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좀 더 봐야 합니다. 조대원 평론가는 이 정부 집값 대책 그리고 반응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누가 누굴 규제하느냐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쳤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중 3분의 1이 이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서울구청장의 4분의 1이 또 예. 2채 이상 가지고 서울구청장이 25분 아닙니까? 예. 서울구청장 25명 넘죠. 예. 구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예. 39개인가 40개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아닙니까? 아니요, 그 구청장, 구청장. 서울 예. 지역 전체 구가.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강남 3구에 또 그런 예.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강남 3구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저기 8개인데 예. 거기 살고 있는 국회의원은 100명이 넘는다. 오. 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집이 정말 필요하고 집값이 엄청 오르는 곳은 강남인데 예. 이 외곽에 있는 분들의 불만 또 서민들의 불만은 예. 뭐냐면 우리가 강남 살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 잠실 4동에 있는 한 아파트처럼 2주 만에 3억이 올랐는데 이건 또 규제 대상에서 또 지역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뭐 강남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집을 강남처럼 2주 만에 3억 올라가는 것도 기대도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또 떨어지는 지역은 도리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예.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 준비해온 분들은 집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정책들이 그 다주택자들, 부자 이 정책 위반자들이 예. 결정을 내가 냈다니까 서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급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공급을 늘리되 예. 이 강남에 그린벨트나 공원을 헐어서라도 필요한 곳에다가 올리고 예를 들면 용산 저기 미군 부대 이전 부지 같은 데다가 저는 거기 청년들을 위한 예를 들면 한 10년 저기 거치 10년 정도 최대한 빌려주는 장기 임대주택을 한 100만 호쯤 지어서 청년들이 값싸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직장도 가까이 다니면서 10년 준비해서 외곽으로 나와서 이제 그 가정을 그 안정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가장 못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정책 위반자들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부자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적은 안 하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여론의 앞선 기사 보면 이게 사다리 걷어차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